여러분, 그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 해석가 중 가장 높은 적중률을 가진 브랜든 빅스가 말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밤, 한국의 모든 문을 잠그십시오. 이건 단순한 공포 예측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브랜든 빅스. 그는 지난 15년간 23개의 영적 사건을 예언했고 그중 21개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지진, 팬데믹, 대정전,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한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밤이 영적 세계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인지, 문을 잠그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건 시험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가,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7일 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 바로 그겁니다. 영적 사건이 다가올 때 우리 내면은 먼저 알아챕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하죠. 11월 7일의 악돈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감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착각이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에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낮이 아닌 밤이 온다는 것에. 왜일까요? 낮에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알림음들이 우리 감각을 채웁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우리는 바른 차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7일 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든 빅스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모든 문을 잠그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공포 영화를 떠올립니다. 무언가 위험한 존재가 밖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빅스가 말하는 문은 물리적 문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의식의 문입니다. 세상의 잡음에 열려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자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을 위한 조언입니다. 11월 7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천체의 배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인류 의식의 파동이 모두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그날 밤 공기는 평소와 다를 겁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을 경험할 수도 있자.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현실이 평소보다 더 생생하게,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깨어난 의식으로의 전환.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 8일 아침 평소처럼 일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한 그 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 하필 문을 잠그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현관문 자물쇠를 확인하고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침입자를 걱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브랜든 빅스가 말하는 건 나무로 만든 문이 아닙니다. 새로 든 자물쇠도 아니죠. 그가 경고하는 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출입구 말이자.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귀에는 수백 가지 소리가 들어옵니다. 광고, 뉴스, 사람들의 수다, 휴대폰 알림음. 이 모든 소음이 우리 의식 속으로 계속 들어오자 문을 잠근다는 건 바로 이 끊임없는 침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11월 7일 밤, 외부의 목소리를 모두 닫아야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봐 봅시다. 우리 몸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생체 전기장이라 부르고 영적 전통에서는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모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이 이 장의 구멍을 만든다는 사실이자 분노할 때, 두려워할 때,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 문으로 원치 않는 에너지들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평온할 때, 집중할 때, 감사할 때는 그 문이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11월 7일 밤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막이 평소보다 얇아집니다. 마치 두 방 사이의 벽이 투명해지는 것처럼요.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에 감지할 수 있는 순간이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알아차리려면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잡념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빅스는 말합니다. 그날 밤은 행동의 시간이 아니라 인식의 시간이라고. 뭔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위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주의가 합쳐지는 것, 그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라는 말은 결국 이겁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날 밤 무엇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경험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7일 밤,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보고될 겁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고양이들이 호금을 응시하며 새들이 한밤중에 날아오릅니다. 어떤 집에서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다른 집에서는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자,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밤 비슷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붕시성의 법칙입니다. 큰 영적 사건이 일어날 때 자연은 먼저 반응합니다.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지진이 오기 전 쥐들이 먼저 도망가고 쓰나미가 오기 전 코끼리들이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을 느끼는 능력 말이자. 11월 7일 밤, 만약 주변의 동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리고 있자 돌멩이도, 나무도, 우리 몸도, 생각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 모든 진동이 하나의 주파수로 맞춰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내는 것처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특정한 방향으로 불고 전기가 특정한 패턴으로 흐르고 사람들의 감정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공명입니다. 11월 7일 밤은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하나의 주파수로 진도하는 밤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밤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밤이라고요. 무슨 문일까요? 차원과 차원 사이의 문입니다. 평소에는 두꺼운 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특정한 내 밤에는 그 장막이 얇아집니다. 투명해지자.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를 볼 수 있고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력이 아닙니다. 감수성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11월 7일 밤,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 줄 아는 사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세상의 리듬에 민감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날 밤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아는 그 느낌, 바로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브랜들은 어떻게 이 날짜를 알았을까요? 수많은 밤 중에서 왜 하필 11월 7일이라고 말한 걸까요? 그가 보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브랜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잊혀진 예언들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사람입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암호 같은 메시지들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예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통역자에 가깝습니다. 영적 세계의 언어를 우리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말은 항상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문을 잠그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브랜든의 언어에서 문은 의식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는 입구자. 그걸 잠근다는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면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니라 영적 영역이 활성화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경골은 이런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속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숨어있자 오래전 기록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지켜보는 밤, 천사들이 내려오는 밤, 인간과 신이 만나는 밤, 여러 문화권에서 이런 특별한 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브랜든이 하는 일은 이 옛지혜를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11월 7의 밤도 그런 맥락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순간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찾아온다는 거자. 브랜든이 한국을 언급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월 7의 밤, 한반도 위로 펼쳐진 에너지장이 평소보다 훨씬 얇아진다고요. 마치 두꺼운 커튼이 아른 천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더욱 강하게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진동, 소리, 감각들이 그네 밤만큼은 뚜렷하게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느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브랜든은 사람들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공포는 의식을 닫아버리지만 각성은 의식에 엽니다. 11월 7의 밤은 시험대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인식의 문이 잠시 열리는 순간이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패닉이 아니라 평정. 그게 브랜든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브랜든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밤, 시계는 똑같이 돌아가지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느껴진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간이 멈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초침은 똑딱거리고 분침은 움직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11월 7일 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발의 겁니다. 브랜든은 이걸 의식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분리되는 순간이자 깊은 영상에 들어갈 때처럼, 꿈을 꿀 때처럼 시간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느낌. 바로 그런 상태가 그네 밤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11월 7의 밤은 그냥 평범한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같은 밤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 차이는 뭘까요?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입니다. 브랜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기록할 뿐이라고. 11월 7의 밤은 누군가를 바라보나 보상하는 밤이 아닙니다. 그저 구분하는 밤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 시험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과 어둠에 묻히는 사람이 구분되듯이요. 그날의 밤을 경험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중력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은 압박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떠오를 것 같은 부유감. 또 어떤 사람은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미세한 진동, 멀리서 들려오는 울림.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다른 주파수로 조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1월 8일 아침, 해가 뜰 겁니다. 뉴스는 평소처럼 나오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오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같은 풍경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고, 같은 소리를 듣는데 다르게 들리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안으로는 모든 게 바뀐 상태.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월 7의 밤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브랜든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월 7의 밤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각성일까요?
브랜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안전은 밖에 있지 않다고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숨는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호는 내면에서 옵니다. 고요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깨어있는 의식. 그게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1월 7일 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11월 8일 아침 해가 뜨면 뉴스는 평소처럼 흘러갈 겁니다. 대형 사건이 보도되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같은 거리를 걷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 같은 말을 듣지만 다른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하루를 살지만 다른 차원에서 숨쉬게 됩니다. 신문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게 진짜 사건입니다. 브랜든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11월 7일 밤은 시험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치 학교 시험이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현재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그날 밤 조용히 깨어있던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가 움직였다는 걸,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걸, 이건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식의 진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그 사람을 둘러싼 세상도 바뀌니까요. 브랜든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걸 느낀 사람은 다시는 잠들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11월 7일 밤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재난 영화도 아니죠. 이건 통과의 레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파. 누군가는 그 문턱을 넘고 누군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국 11월 7일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인식,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이라면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브랜든의 예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예언과 영적 해석일 뿐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본 것입니다. 11월 7일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11월 7일 밤,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열에 모른 채 사념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마치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기 전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순간처럼 700년, 정확히 700년 전 고려 말기의 한 스님이 남긴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잡이가 길을 잃을 때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이 말, 단순한 옛말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120년간 을사년마다 정확히 일어났던 일들, 1905년, 1965년, 그리고 3개월 후 다가올 2026년, 4번 이 땅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씨, 58세, 평범한 회사원. 그는 최근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흐릅니다. 왜일까요? 그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념할 수 없는 초조함, 그 이어 모를 기대가
정민수 씨는 불어다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1965년에 쓰여진 이 기자.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60년 후 또다시 을사년이 온다. 그때 우리 자손들은 선택해야 한다. 빛의 길을 갈 것인가? 어둠의 길을 갈 것인가? 1905년 을사능야, 1965년 한인합자,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빛나는 꿈, 한라산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모두가 됐습니다. 같은 목소리래. 깨어나라. 때가 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700년 전 보호 스님이 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봐야 할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는 누구였을까요? 백두산 눈 덮인 봉우리 아래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무너지던 시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왕들은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외세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던 그때 28살의 젊은 승려 보호는 세상에 등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미쳤다고 했습니다. 충명한 젊은이가 왜 산속에 틀어박혀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의 밤, 그는 도성 한복판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에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파동은 하늘로 올라가 먹구름이 되었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잠에서 깬 보호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작아 보이지만 수만 명의 고통이 모이면 하늘도 땅도 움직인다는 것에 그날부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술집에서, 길거리에서 그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 같은 분노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그것이 바로 영이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 한 사람의 생각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방식. 마치 연못에 던진 불맹이가 만드는 물결처럼 보호는 40년 동안 백두산에서 이 법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집단의식에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느끼려 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보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역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는 바른 수행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보울은 밤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성에서 올라온 소식대, 백성들의 한숨소리, 지도자들의 선택대,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파동대. 어느 겨울밤 65이 된 보호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해야겠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호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60년마다 같은 파동이 돌아온다. 마치 계절이 반복되듯이. 그리고 매번 그 파동이 올 때마다 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길에 이끌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제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스승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보호는 계속했습니다. 을사년을 조심하라. 그 해가 오면 온 나라의 마음이 갈라진다. 두려움과 희망이 부딪히고 과거와 미래가 충돌한다. 그때 나타나는 지도자를 잘 보아라. 60년. 보호가 발견한 이 숫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패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주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리듬, 모든 것이 60년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0년마다 반드시 을사년이 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다음 을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을사년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기억하라.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라. 그러면 다가올 을사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책은 먼지 속에 묻혔고 보의 이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년마다, 정확히 을사년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한 번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보호가 본 것은 예언이 아니라 패턴이었다는 것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을사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호의 말대로 역사는 정말 반복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20년 전, 그 첫 번째 을사년으로 1905년 11월 17일 한 늙은 관료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서명해야 하는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조선 랑조의 종말이었습니다. 을사릉야, 그네,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었습니다. 보호가 700년 전 경고했던 그 을사년이었습니다. 길잡이가 길을 잃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융십각자,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 새로운 주기를 만들 시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60년마다 청강과 지지가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의 바늘이 한 바퀴를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이것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리듬이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파동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으로부터 정확히 60년 후 1965년 같은 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광복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나라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해 한인혁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선택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또다시 일본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60년 전 을사능력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6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두 달 후 2026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을사년, 세 번의 을사년. 1905년, 나라를 잃었습니다. 1965년,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2026년, 패턴이 보이시나요? 60년마다, 정확히 을사년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네 번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보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을사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에,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이라는 것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포대를 놓는 시간이라는 것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또 있습니다. 60년 주기 안에는 더 작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 이후 40년, 1945년 광복이 왔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40년, 1985년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1985년 민주화 물결 이후 41년,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40년과 60년, 이 두 주기가 겹치고 얽히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함께 밀려오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되풀이될까봐 걱정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경제가 무너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질까?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을사년은 우리에게 고통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기회였습니다. 변화의 문이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보호가 말했던 그 길잡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905년,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35년의 식민 지배였습니다. 1965년, 우리는 논쟁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갈라섰습니다. 1985년,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다시 을사년입니다. 60년 말에 돌아온 그 이름입니다. 정민수 씨가 새벽에 느끼는 그 불안, 840만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그 예감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진 역사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을사년.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과거 두 번의 을사년에서 우리는 패턴을 봤습니다. 거대한 변화, 엄청난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매번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고 매번 우리는 바른 길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의 예언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을사년이 올 때마다 새로운 시험이 온다. 밖에서 오는 바람과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동시에 몰아친다.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을사년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주기가 돌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밖의 변화와 안의 혼란이 동시에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호가 말한 그 바람과 파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보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에는 두 가지가 온다. 바람과 파도. 바람은 밖에서 불어온다. 파도는 안에서 일어난다. 돌이 부딪힐 때 배는 흔들린다. 그때 끼어있는 키잡이가 필요하다. 700년 전 그가 본 바람은 외세의 침략과 기술의 벼라였습니다. 파도는 백성들의 분노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1909년의 바람이 근대화 조약이었다면 지금 시대의 바람은 바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45세의 김 부장은 회사 게시판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구조조작 안내. 그는 2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가 그의 일을 대신합니다. 부산의 한 공장. 50대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구의 쓴카페. 젊은 창업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늘어나는데 손님은 줄어듭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의 바람입니다. 기술의 바람, 변화의 바람, 멈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바람.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일을 합니다. 로봇이 의사의 진단을 돕습니다. 알고리즘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을사년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파도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출렁이는 파도. 인터넷 댓글창을 열어보세요. 분노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세대가 세대를 탓하고 지역이 지역을 미화하고 계층이 계층을 증오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집값이 오를까봐, 자녀가 뒤처질까봐, 노후가 불안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그리고 증오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의 파도입니다. 마음의 파도, 집단 감정의 파도,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힘에 가진 파도. 보호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밖에서 오는 결화와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동시에 일어나면 배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 바람은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파도는 조정의 분열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나자 나라가 넘어왔습니다. 1965년 을사년. 바람은 국제관계의 재편이었습니다. 파도는 과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나자 사회가 갈라졌습니다. 1985년. 바람은 민주화 열망이었습니다. 파도는 복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2026년 을사년. 바람은 기술 혁명입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디지털 전환,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벼라입니다. 파도는 불안과 분열입니다. 양극화, 세대 갈등, 경제적 불평등, 점점 커지는 사회적 균열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항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키를 잡는 사람. 고의 말대로 깨어있는 키잡이가 있느냐 없느냐. 2026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파도에 휩쓸려 서로를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잠재우고 하나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을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오는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사년에 나타나는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 개의 얼굴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보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쪽 얼굴은 희망을 말한다. 다른 쪽 얼굴은 두려움을 이용한다. 한쪽 얼굴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려 한다. 다른 쪽 얼굴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을사년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위험함을, 구원의 가능성과 파멸의 가능성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1905년 을사년, 우리에게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지키려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제는 애국자였다가 오늘은 배신자라 되었습니다. 1965년,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1985년,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을사년도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변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오가 경고했듯이 우리는 그의 두 번째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가 진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바람과 파도가 만나는 을사년, 키를 잡을 사람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폭풍 속으로 몰고 갈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오가 남긴 단서는 무엇일까요? 보오가 남긴 기록 중 가장 오래 감춰진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의 표식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을사년에 나타날 지도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강한 말을 한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 변화를 약속하고 희망을 그린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세 가지를 살펴라. 첫째, 그가 누구를 적으로 만드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문제를 적으로 삼습니다. 가난, 불평등, 부정의를 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도자는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저 세대가 문제다. 저 지역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보오는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누어 지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05년 을사년, 일본은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친일과 항일로 나눴습니다. 양반과 선엄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분열시킨 후 지배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우리 지간에 보세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지. 둘째, 그가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현실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지도자는 쉬운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나만 믿으면 된다. 바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 보오는 이것을 달콤한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결국 우리를 병되게 하는 말입니다. 1965년 여러 지도자들이 나타나 각자 바른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잘 살게 된다. 시간이 흘러야 그들 중 누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너무 쉬운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그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도자는 권력을 움켜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 나를 비판하는 자는 적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1985년 군부 독재자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보호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는 처음에는 구원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 을사년이 오기 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듣되 그 말 뒤의 의도를 봐야 합니다. 약속을 들되 그 약속이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보호가 말했듯이 문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쁜 지도자는 권력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어떤 폭풍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면, 서로를 미워하면 그때 위험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을사년의 지도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각성이, 우리의 용기가 어떤 지도자를 불러오는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우는 바른 예언가들과 같은 것을 봤을까요? 바른 문화, 다른 시대의 현자들도 2026년 을사년에 대해 뭔가를 말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예언은 하나로 모입니다. 보우만이 을사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또 다른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남사고. 그는 산속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천물을 관찰하고 역사의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 겨바미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을사의 해가 다시 오면 봉방의 나라에 큰 갈림길이 온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일어서고 땅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흔들린다. 보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가? 더 놀라운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중국의 예언가 마이도 비슷한 시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붉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만돌은 하나의 선택 앞에 선다. 빛을 선택하면 푸일의 길이 열리고 어둠을 선택하면 더 긴 문열이 온다. 세령의 예언가, 바른 시대, 바른 장소. 하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2026년 을사늘은 반술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한쪽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른 쪽은 더 깊은 혼란으로 이어지는 문파.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보우는 세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 길, 혼돈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을 키운다면 이 길로 갑니다.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는 갈라집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1905년과 같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 풍제의 길입니다. 혼돈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강력한 권력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질서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안정은 오지만 자유는 사라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억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 각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분열이 아니라 연대로, 증오가 아니라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진짜 미래로 이어집니다. 1985년 우리는 이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기성세대가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싸울 때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운동이 부산으로, 광주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2026년 을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이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며칠 전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미래가 두렵니? 8살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들의 세상을 결정한다는 것에, 보호의 예언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각성하라는 초대, 함께하라는 초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라는 초대.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술의 바람, 변화의 바람, 파도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파도, 감정의 파도. 하지만 배는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길을 잡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을사년이 시작됩니다. 700년 전 보우가 본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840만 어르신들이 같은 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천만 국민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각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을사년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달라진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2026년 을사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다음 3일 안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미래가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2026년 을사년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 시대를 통과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신호가 이미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영국의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 글은 9.1을 테러와 쓰나미, 금융위기를 꿈속에서 예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예언은 놀랍게도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중국을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징조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이상 현상, 중국의 전력마비, 그리고 한국의 급부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새 시대의 중심이 될 운명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예언의 숨은 의미와 한국이 맞이할 미래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혼란대,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전례 없는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자 전 세계 증시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의 정치적 불안정, 마치 지구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그 예언가는 이 모든 혼돈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이 거대한 에너지들이 무작정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자석에 끌리듯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중심점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에너지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말이었어요. 그 남자는 원래 평범한 영국 중년이었습니다. 1990년 런던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꿈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생생한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본인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쳤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꿈에서 본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언론들은 그를 꿈의 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이웃의 사고, 지역 범죄, 작은 화재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꿈들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개인의 운명에서 시작해서 도시, 국가, 그리고 결국엔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199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9.11 테러, 모두 그의 꿈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주가 인류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통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메시지를 만드는 건 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늘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하나만큼은 그를 끝없이 괴롭혔어요. 다른 예언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바로 한국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선명하고 강렬해서 마치 불타는 낙인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그날 한 사람의 꿈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섰어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자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초능력이나 예지 능력 같은 건 모두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국 예언가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실험은 철저했어요. 그 교수는 예언가가 절대 알 수 없는 장소들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자 결과는 놀라웠어요. 85% 이상의 정확도로 미래 사건들을 맞췄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가 런던의 한 지하철역을 지정했는데 꿈에서 파란 재킷을 입은 남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3일 후 그 역에서 파란 재킷의 남성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계속되면서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어요. 영국의 주요 신문들이 앞다투어 글을 취재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남자, 21세기의 예언가, 온갖 별명이 붙었지만 가장 많이 불린 건 꿈의 탐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벼라는 공식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영국 경찰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곧이어 정보기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테러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이런 요청들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을 전달할 뿐이에요. 마치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거죠. 화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의 겸손함은 진짜였어요. 어떤 기자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는 반지 우지가 인간들에게 보내는 칸질에 받는 우편함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의 꿈들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던 예언들이 점점 멀어져서 아시아 대륙에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작정이 아니라 정확히 세 나라만 계속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무언가라 흔들리고, 중국에서 무언가라 멈추고, 한국에서 무언가라 시작되는 꿈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예언가가 기록한 꿈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붉은 달이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아래 거대한 섬이 떨리고 있다. 마치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처럼. 당시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12% 폭락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엔화 급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날 밤 북해상공에는 정말로 붉은 빛 발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 얘기에 이런 메모도 남겼어요. 붉은 빛이 일본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다른 꿈에서는 거대한 용이 깊은 잠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억 개의 불빛이 한순간에 꺼지고 소음으로 가득했던 도시들이 고요해진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것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전역에서 원인 불명의 대정전이 발생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주요 도시들의 통신망과 전력망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하루 종일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술적 점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날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추가되었습니다. 용이 잠들면서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온다는 것에. 두 사건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일본의 경제적 충격이 중국의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했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자 발은 하나도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두 기둥이 흔들려야 균형의 문이 열린다고 남긴 메모에는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심장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일본의 반성과 중국의 침묵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가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배나 경쟁이 아닌 조화와 협력의 에너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중국의 시스템 복구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참여했거든요. 마치 그가 본 그 꿈처럼 한반도가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예언가의 가장 선명한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지도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금색이나 흰색이 아니었거든요. 깊고 차분한 푸른색이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푸른 고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전 한반도를 감싸는 꿈이었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산과 도시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빛이 아니다. 화해의 에너지다. 신기한 건 이 꿈을 꾼 뒤로 실제 세계에서도 한국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정치와 경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한국이 중재한 국제 갈등이 3건이나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포 분쟁, 중동 지역의 에너지 협상,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원 분배 문제까지 모두 한국의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외교로 해결되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들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했어요. 글은 이 푸른 빛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푸른색은 평화의 색이지만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다. 책임감 있는 변화의 색이다. 한국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되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끌어안는 방식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바로 그가 본 그 푸른 에너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자신들이 새로운 문명의 불씨가 될 거라는 것에.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준비가 시작되었다. 정말 신기한 게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퍼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직감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건 한국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일본이 상처가 치유되고 중국의 침묵이 지혜로 바뀌고 한국의 에너지가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동양 삼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서로 다른 빛이 하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은은한 금빛이, 중국에서는 깊은 청록빛이, 한국에서는 따뜻한 푸른빛이 올라와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빛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일본의 금빛은 반성과 감순의 빛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마음 말이에요. 중국의 초록빛은 변화와 균형의 빛이었어요. 거대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는 의지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푸른빛은 창조와 공감의 빛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해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민 건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함께 만들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중국의 전력망 복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들이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시스템 재구축을 도왔거든요. 그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과거처럼 서로를 견제하거나 위를 점하려 하지 않고 정말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회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회의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건 유리 테이블에 세 나라 대표들이 앉아 있었는데 천장에는 태극 문양에 새겨진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예언가가 꿈에서 본 그 장면과 똑같았어요. 더 신기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방송사는 동양의 새벽이 서울에서 다시 시작되다라고 보도했고 미국의 주요 뉴스 채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아시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공영방송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전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늘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 할머니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과 일본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한 편견보다는 호기심과 존중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말이에요. 영국 예언가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정리하라, 연결하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지침이었거든요. 기억하라는 건 과거를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의미였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처를 나침반으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적어놓았거든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사이의 아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들을 원망의 재료로 쓸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침반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리하라는 건 우리 주변의 혼돈을 차근차근 정돈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창한 일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가족과의 작은 오해를 풀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직장에서 서로 도우며, 이런 작은 공감의 행동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명의 세포가 된다고 했거든요. 연결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가 본 그 푸른 고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마음을 이어주는 의식과 자비의 그물망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1000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1000개의 마음이 다시 10,000개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편견 없이 소통하려 하고 외국인들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본 그 미래의 주각들이었거든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문자는 이랬어요. 이제 당신들 차례다. 하늘이 길에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직접 그 길에 걸어봐야 할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작은 친절들, 진심 어린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하늘 위에는 새벽빛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태양에 뜨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시작의 빛입니다. 하늘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음 걸음은 별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묻고 싶어요. 영국 예언가의 예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